인지과학자 김상균입니다. 제가 지금 눈이 너무 부셔가지고 약간 혀가 꼬였었습니다. 조명이 굉장히 세네요. 예. 오늘 제가 뭐 사실 문화 전문가도 아니고 예술 전문가도 아닌데 그래도 다양한 분야의 활동을 하고 있는 아마 의견을 들어보고 싶어서 저를 초대해 주시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단어를 좀 쪼개봤습니다. 문화예술 교육의 미래인데 문화의 미래, 예술의 미래, 교육의 미래 쪼개서 마지막에 이 세 가지를 좀 비빔밥처럼 버무려 보는 형태로 이야기를 풀어가 볼까 합니다. 첫 번째로 저는 문화를 놓고 봤을 때 세 가지 변화를 관찰했는데 관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보통 사회적으로 어떤 관계를 갖는다라고 했을 때 사람이 만나야 된다. 만날 땐 당연히 나의 물리적인 실체, 나의 본질의 모습보다는 사회적인 자아를 통해서 만난다는 측면을 많이 이야기했었는데 메타버스나 디지털 기술을 통해서 사람들이 관계를 갖는 양상이 많이 바뀌고 있죠. 흔히 뭐 아바타로 대응이 되는 나의 내면의 자아, 부캐 이런 걸 바탕으로 서로 소통하는 양상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꼭 그런 것들이 화면 이외에 나와 있는 것 같이 공간을 갖고 있는 복잡한 형태의 3D 공간이 아니더라도 화면 아래 나와 있는 것처럼 2D 형태의 어떤 소셜미디어 방식에서도 우리가 아바타를 통해서 본질적인 자아 또 숨겨진 자아를 끌어내는 형태로 사람들이 만나고 있습니다. 사실 많은 언론에 있는 분들이 저한테 인터뷰할 때 꼭 물어보시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사람들이 팬덤이 왜 그 아티스트하고 팬덤들이 소통을 할 때 아바타나 소셜미디어 형태로 소통을 할 때 전통적으로 팬미팅하는 양상과 달라지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냐, 어떤 게 진짜고 어떤 게 그런 허상이냐를 많이 물어보시는데 저는 뭐 양분할 수는 없다라고 봅니다. 두 쪽의 공간, 물리적인 현실 속의 관계와 디지털 현실 속의 관계 모두가 사실은 그 사람, 아티스트하고 팬이 갖고 있는 본질에 둘 다 부합된다라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사람들이 근데 만나는 공간 자체도 크게 바뀌고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집필 중인 책에 있는데요. 이 책을 쓰다가 청소년들 인터뷰를 몇 명 했는데 굉장히 놀라운 걸 발견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작년 월드컵 할 때 어느 나라 응원하셨나요? 우리나라랑 포르투갈이 붙었을 때. 혹시 포르투갈 응원하신 분? 응원해서 손 못 드시죠? 제가 인터뷰했던 청소년 3명 정도 만났는데 다 포르투갈 응원했어요. 뭐 국적이 다르냐? 아니에요. 다 한국인이고 누가 봐도 토종 한국인입니다. 근데 그 친구들은 저한테 반대로 물어보더라고요. 교수님 왜 꼭 한국만 응원하세요? 나는 더 멋진 선수들, 더 나하고 PC 많은 선수들을 응원했을 뿐이다. 마치 제가 매클론 책에서 봤던 지구촌의 개념이 거기서 느껴졌어요. 내가 학부 때 배우고 아직까지도 이해를 못하고 있는 이 이론을 실천을 하고 있구나. 네. 근데 이들이 왜 그러냐 하게 되면 우리는 뭐 해외에 나가서 비즈니스적으로 학술 대회에서 누굴 만나고 굉장히 격식이 있고 일시적인 공간 기반의 모임을 갖는데 그들은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어떤 아바타건 닉네임이건 그냥 텍스트 문자로 간에 전 세계에 있는 많은 사람들하고 문화를 섞어서 소화를 하다 보니까는 공간의 어떤 벽의 개념이 거의 없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게 굉장히 큰 기회이자 굉장히 또 어마어마한 위기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리적 정체성이 소멸된다라고 제가 문구를 달아봤습니다. 세 번째는 소유권인데 실제 제가 봤던 페이퍼에 이런 재미난 표현이 있더라고요. 레이버 2.0. 과거에는 사람들이 돈을 받지 않고 이런 문화의 창작에 개입을 했다. 무슨 말이냐 하게 되면 제가 최근에 머리가 아플 때마다 듣는 게 이제 뉴진스 노래인데 뉴진스 노래를 보게 되면 이렇게 클립이 뜰 때 보면 전 토끼인지 고양인지 지금도 걔가 존재가 헷갈리는데 걔를 그림을 계속 바꿔가지고 떠요. 그게 이 짤이라고 하죠. 그게 이미지가. 근데 그거를 팬들이 그렇게 많이 이렇게 저렇게 재밌게 만들어냅니다. 근데 팬들이 만들어내는 그런 다양한 이미지에 대해서 팬들이 돈을 받느냐? 아니죠. 무보수 크리에이터입니다. 그들은. 물론 내가 좋아하는 거기 때문에 꼭 돈과 결부시킬 필요는 없겠지만은 내가 창작한 거란 소유권이 있긴 있어요. 근데 완벽한 소유권이 아닌 것은 본인이 창작한 걸 통해서 발생하는 유튜브 수입이나 음반 판매 수입에 대해서 원천 창작자는 사실은 수익을 분배받지는 못하고 있는. 그러니까 경제학의 노동학자들이 써놓은 페이퍼에 이제 그 얘기가 나오는데 일은 하지만 집을 받지 않는 unpaid labor가 2.0 시대의 방식이었습니다. 근데 우리의 문화가 3.0을 향해서 창작하고 즐기는 것뿐만 아니라 당연히 수익도 나눠 가져야 된다라는 쪽으로 좀 진화하는 게 아닌가 관찰이 되고 있습니다. 창의성 부분인데요.
자, 여러분 어떠세요? 그 로봇을 통해 가지고 뭔가 춤을 추게 만든다든가 또는 화면 아래 나와 있는 것처럼 VR 장비를 쓰고서 막 그림을 그린다든가. 네, 제가 사실 밑에 걸 하고 있어요. VR 장비를 끼고서 밑에 그림 그리는 걸 하는데 제가 저걸 하게 된 배경이 뭐냐 하면 저는 실제 뭐 그림이나 예술은 잘 모릅니다. 근데 아이디어는 많이 갖고 있어서 큰 캠퍼스에다가 엄청나게 큰 캠퍼스에다 뭘 뿌리면서 막 해보고 싶었어요. 제가 그런 계획을 발표했더니 아내가 일단 도장을 찍고 하든가 집에서는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집에서는 못한다. 너는 집에서 못한다. 학교에도 못하잖아요 제가. 근데 그 창의성이 뭐 예술적으로 의미가 있고 없고를 떠나서 실현을 해보고 싶은데 많이 제약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누구한테는 그게 좀비하고 싸우는 게임기일 수도 있겠지만 저한테는 그게 좀비하고도 싸우지만 제가 어마어마한 캠퍼스에 저만의 남들이 인정해주지 않지만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는 미래의 어떤 틀이 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의성을 다양하게 확장할 수 있는 굉장히 아름다운 도구입니다. 청소년들이 어떤 운영하는 커뮤니티를 보게 되면 제가 이런 걸 또 본 적이 있어요. 건축물을 만들어 가지고 서로 이렇게 보여주는 그런 어떤 카페들이 있습니다. 근데 들어가 보면 와, 너무너무 멋진 건물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제가 그들을 보니까 제 어린 시절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저도 어린 시절에 한 블럭 했거든요. 근데 제가 갖고 있는 블럭은 항상 이 라면 상자 하나 정도 크기였어요. 그러니까 건물을 한 3층짜리 만들면 부셔야 됩니다. 늘 아빠한테 졸랐죠. 10층을 만들어 보고 싶다. 그건 나중에 네가 커서 네 돈 갖고 해라. 근데 돈이 생겼지만 여전히 할 수는 없어요 그건. 근데 제가 봤던 거 학생들 보게 되면은 디지털 공간 속에서 100층짜리 공간, 서울만한 공간들을 함께 만들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시 자체를 디자인을 하고 그 도시에서 사람들이 어떤 경험을 하는지를 디지털적으로 서로 공유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창의성만 있으면 그걸 발현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이제 제약이 없어지고 있는 시대로 빠르게 넘어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대중성인데요. 일단 화면 그 아래 왼쪽에 있는 그림 어떠세요, 여러분? 아주 유명한 화가가 그린 그림인데 아시죠, 여러분? 저 작품. 네, 제가 그린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린 건데 거짓말을 하면 안 되니까 제가 그렸다라기보다 제가 말한 그림이겠죠. 제가 말한 그림. 저는 사실은 생각은 많은데 손이 잘 안 따라줘요, 이게. 이 손이 파워포인트에 특화되어 있다 보니까는 잘 그림을 못 그립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인공지능하고 말을 하면서 그려본 그림인데 제가 이제 운영하는 실험실의 이름이 제가 인간의 마음을 연구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마인드 무버 랩이에요. 인간의 마음을 움직이는 연구소. 근데 저희 연구소의 철학을 인공지능하고 대화를 하다 보니까 얘가 이런 그림을 그려주더라고요. 네 생각이 저 그림 같지 않니? 근데 뭔가 좀 와 닿았습니다. 그래서 저걸 갖고서 쓰고 있어요. 최근에 제작된 저희 실험실의 에코백에도 저게 딱 가운데 박혀 있습니다. 오른쪽은 제가 글도 한번 써봤어요. 예를 들어 여기도 보이네요. BTS가 외계인을 만났을 때 동화 들려줬다오. 엄청나게 재미있는 이야기를 많이 만들어내죠. 제가 이제 올 여름에 발표할 단편 소설이 하나 있는데 거기도 제가 결말을 몇 개의 대안을 갖고 있었어가지고 물어봤었어요. 너라면 다른 결말을 내겠니? 다른 결말 갖고 오더라고요. 근데 제가 봤을 땐 별로 마음에 들지 않았고 버리긴 했습니다. 하지만 꽤 도움이 됐어요. 독특하긴 하더라고요. 또 제가 최근에 좀 가까이 만나 뵙는 분 중에 60대 초반에 어떤 학자분이 계신데 이분이 몇 년 전에 그 아내분하고 사별을 하셨어요. 그래서 굉장히 심리적으로 안 좋으신 상태예요. 늘 보면 낮에는 사람들 만나고 저녁 때 술도 한잔 하시고 하는데 해가 지고 난 다음부터 그 물밀듯이 밀려오는 우울함, 외로움을 견디기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본인이 예전부터 그림을 그리고 싶으셨대요. 그림을. 근데 저랑 좀 비슷한 거예요. 그림을 그리려니까 너무 복잡해 보이는 거예요. 화실도 꾸며야 되고 수많은 또 저도 그렇지만 그림을 그리는 것까지 괜찮은데 그리고 난 다음에 본인의 그림을 쌓아놔야 되잖아요. 전시가 아니라 쌓아놔요. 집에 한 곳에 이게 되게 불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태블릿을 사셨어요. 애플 태블릿 중에 가장 큰 거를. 그걸로 이제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시는데 잠을 안 주무세요. 잠을 안 주무시는데 낮에 멀쩡하게 잘 돌아다니세요. 예술원이라는 게 이렇게 무서운 거구나 라는 걸 제가 느꼈는데 저는 그런 분이나 또는 저를 보면서 창작의 대중화가 디지털 기술을 통해서 더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화면 위의 모습은 조각입니다. 조각. 제가 갖고 있는 예술과 관련된 약간 좀 호기심 중에 하나가 저런 게 있었어요. 뭐 뉴욕이나 그런 파리에 있는 미술관
가게 되면 아주 대형 조각상들이 가끔 전시되는 경우가 있는데 저는 그걸 보면 만져보고 싶더라고요. 근데 절대 시도하지 않습니다. 시도하게 되면 제가 갖고 있는 모든 재산을 날려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시도는 하지 않는데, 근데 반대로 이런 생각을 해봐요. 또 장애인분들 신체가 조금 불편해서 조각을 하시기 어렵거나 또는 만들어진 조각상을 시각이 완전하지 않아갖고 경험하지 못하는 분들, 그런 분들한테 전자손을 통해서 조각도 할 수 있고 또 만들어진 조각상을 눈으로 보지 못해도 촉감으로 경험할 수 있는 세상. 근데 미래 이야기가 아니죠. 이미 그런 장면이 나와 있긴 합니다. 올해 CES에서도 햅틱스라고 하는 회사가 그런 장비를 동일하게 전시했습니다. 눈을 감고 만져봐도 촉감이 느껴지고 형상이 느껴지는 조각품, 그런 것들. 그래서 대중화라는 게 어떤 기술이나 자본이 부족한 이들도 이 예술과 손잡을 수 있다는 측면의 대중화도 있고요. 한편으로는 본인이 갖고 있는 어떤 신체적인 부족함 또는 결함 때문에 어려운 부분들이 또 여기에 또 손을 잡을 수 있지 않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분이 운영하는 회사 소속된 작곡가입니다. 화면에 있는 사람 누군지 아십니까, 여러분? 에이미 문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인공지능 작곡가예요. 이분이 만든 노래가 꽤 괜찮고요. 유튜브에도 조회수가 꽤 나옵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앞에서 우리가 어떤 대중화나 창의성을 발현하기 위한 도구로 볼 때는 나의 도구인데 거기까지는 사람들이 쉽게 받아들입니다. 근데 이 축으로 넘어갈 때 굉장히 이제 정신적인 충격이나 위기감을 많이 느끼시는 것 같아요. 나도 예술가인데 쟤도 예술가라고 불리기 시작합니다. 내가 창작한 결과물에 대해서 대중한테 보여주고 나의 소유권에 대해서 보장을 받고 했는데, 외국 사례를 보게 되면 인공지능 작곡가가 영국에선 이미 법인격을 인정받아가지고 노래를 본인 소유물로 인정받은 사례까지 등장할 정도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예술의 영역에 발을 디디고 있긴 합니다. 그럼 이들과 우리가 어떻게 공존할지에 대한 문제도 도구를 넘어서서 좀 고민해 볼 지점이 되겠습니다. 교육에 대한 이야기도 세 가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화면은 교실입니다. 웅진이라고 하는 기업에서 몇 년 전부터 열심히 만들어서 서비스하고 있는 플랫폼이고, 저도 이 개발 작업에 계속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저 아이가 화면 위의 공간은 도서관, 화면 아래 공간은 교실. 근데 이렇게 보게 되면 학교를 그대로 옮겨놓은 것 같은데 이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교육을 한다, 너무 일반적인 이야기고 대체하는 거니까. 대체가 아닌 확장이나 창의적인 경험을 할 수가 있을까? 화면 아래를 보시게 되면 저 아이가 고양이를 데리고 있습니다. 저 아이는 왜 학교에 고양이를 데리고 갔을까요? 인구 통계학적으로 이 플랫폼을 쓰는 아이들의 특성이 부모님이 맞벌이하고 도시에 거주하는 외동이에요. 그리고 집에는 반려동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삶의 경험 자체가 굉장히 고립되고 외로운 아이들이에요. 근데 고립되고 외로운 아이들을 학교 공부를 또 하게 해야 된다. 쉽지 않은 접근이죠. 그래서 그 아이들한테 반려동물을 곁에 두게끔 한 겁니다. 또 반려동물하고 함께 공부할 수 있는 경험도 만들어주고 있고요. 또 저 나이대의 아이들이 이유를 알 수 없지만 굉장히 집착하는 게 또 있죠. 공룡과 우주. 교실 옆에 공룡 세계도 있고 교실 옆에 우주 세계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가 아니라 교육 경험을 확장하는 새로운 방법들을 계속 만들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제 학교 이메일이 공개되어 있다 보니까 굉장히 다양한 분들이 많은 이메일을 주세요. 그때마다 제가 이제 깜짝깜짝 놀라는 게 초등학생이나 중학생이 메일이 왔을 때 굉장히 도전적인 질문들을 많이 합니다. 제가 이 똑같은 질문을 초등학생한테 10번은 받아봤어요. 교수님, 나는 마인크래프트하고 로블록스에서 이런 걸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나는 나의 꿈을 메타버스 건축가라고 정했습니다. 그러면 당신 대학에 어느 과에 가면 되겠나요? 반대로 물어보고 싶어요. 너 혹시 성적은 잘 나오니 물어보고 싶은데, 일단은 우리 학교에 그런 과가 있는지부터가 약간 좀 의문이 들긴 하죠. 물론 우리 학교에 좋은 건축학과, 건축공학과도 있고 예술대에도 많은 좋은 프로그램들이 있지만 그 독립적인 학과에서 이 학생을 받아들이기에는 또 그런 주제를 감당하기에는 아직까지는 준비가 좀 덜 돼 있다는 게 제 판단입니다. 이게 뒤집어진 것 같아요. 오히려 과거에는 무엇을 배울지 모르고 학교에 와서 학교의 커리큘럼 학생들이 따라갔는데, 이제 역으로 초등학생, 중학생부터가 나는 새 시대에 맞게 이걸 배우고 싶은데 누가 날 가르쳐 줄래요? 역으로 물어보고 있습니다.
8, 14, 17, 20 무슨 숫자인지 여러분 인지가 되십니까? 네, 나이죠, 나이. 학교 들어가는 나이입니다. 근데 요즘에 이게 사실 굉장히 많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제가 대학원에서 학생들 가르치다 보면 대학원의 나이대가 20대 후반부터 석사과정인데 50대 후반까지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리고 제 주변을 보게 되면은 대학을 20살에 들어간다는 기준도 많이 흔들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초등학생 때 또는 중학생 때 배웠어야 될 걸 나이가 들어 다시 배우기도 하시고 다양한 상황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공교육에 속해 있는 사람이긴 하지만 이 연령의 틀을 벗어나서 교육할 수 있는 환경을 우리가 만들지 않으면 그들이 갖고 있는 그 말랑말랑한 사고방식이나 폭발적인 창의성을 받아낼 수가 없지 않을까 하는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야기한 게 문화, 예술 교육별로 3가지씩 말씀드렸으니까 키워드를 정리해보면 이렇게 3가지가 나오죠. 관계, 창의성, 방법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꾸려봤습니다. 저는 이것들이 서로 섞어지는 지점에 우리가 해야 될 무언가가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관계와 AI 공존, 새로운 방법, 이걸 다룰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 또는 교육기관이 있는지, 없으면 어디서 어떻게 할지에 대한 고민들이 지금부터 우리가 하나하나 풀어가야 될 숙제인 것 같습니다. 예시로 제가 이런 걸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연령이나 사회적 정체성을 나타내지 않는 아바타로 만나서 인공지능 조교와 함께 메타버스를 활용한 예술 치료를 배우는 과정. 제가 앞서 잠시 언급드렸던 저하고 친한 60대 교수님 보시면 그림을 그리면서 치료를 받고 계세요. 근데 저녁 때 가끔씩 저랑 카톡으로 대화를 해요. 김 교수 이거 막혔는데 좀 물어봐도 되나? 그러면 교수님 애플 펜슬도 충전해야 되는 거예요? 연필이 아니에요? 이런 거 제가 알려드려요. 모르시니까 당연한 겁니다. 또는 누구한테 보여주고 싶대요, 그림을. 근데 그림을 거기 몇백 장 담아 계시거든요. 그러면 이걸 들고 다니면서 보이죠, 친구들을.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연동을 하게 되면 5분짜리 또는 짧게 하면 20초짜리 짤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걸 단톡방에 뿌리세요. 알려드리거든요. 제가 이 역할을 얼추 하고 있는 거예요. 아바타로 만나서, 카톡이 아바타잖아요. 메타버스 예술치료 제가 잘 모르지만 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 인공지능 조교가 빠져 있는데 인공지능 조교가 들어오게 되면 제가 밤 12시에 카톡을 받지 않아도 되는 좀 더 행복한 타임이 저한테 올 것 같긴 합니다. 여튼 이렇게 앞에서 말씀드렸던 9가지를 이리저리 잘 조합을 해보는 게 좀 사고를 키우는 방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제목이 너무 거창하긴 했습니다. 문화, 예술, 교육의 미래인데 저는 이 지향점은 명확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이 테마의 지향점은 우리 인간을 추함에서 멀어지게 하는 거, 반대로 보게 되면 아름다움으로 가깝게 하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문화하고 예술의 가치는 비싼 미술품을 만들거나 어떤 유통을 통해 돈을 버는 게 아니라 인간의 어떤 개인적인 본질과 인류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아름다움에 가깝게 만드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와 부합되는 많은 프로그램들이 앞으로 우리하고 쉽게 가깝게 마주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발제는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